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4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46분. 아직 장마감 하려면은요, 한 40여 분 남았는데 조금 일찍 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한 주 활기차게 또 즐겁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나온 그 총선일 다음 날, 제가 우리 스타119가 정치 유튜브는 아니지만, 제가 잠깐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틀러 얘기를 했었었고, 히틀러가 뭐,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히틀러가 그 감옥에서 호소했던 그 애국심 호소가 국민들에게는 먹혔기 때문에 그 나치당이 인정이 됐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역사, 2차 세계대전까지 그런 경과가 진행이 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거나 증시가 되든 정시가 되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수를 더 보는 사람들이 이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단순하게 자기의 팬덤에 의존해서 내 인기가 이 정도 되니까 표가 이 정도 나오겠지, 그렇게 얕은 낮은 수를 생각한 쪽에서는 참패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지지하는 그 정치 성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쪽에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코멘트를 드렸던 적이 있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요즘 요 사이 며칠 사이에 선거가 끝난 지 이제 한 10여 일 된 것 같은데, 요 사이 양 진영에서 히틀러 얘기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조국 대표도 히틀러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 히틀러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치 평론가 쪽에서도 히틀러 얘기가 공공연하게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히틀러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 제가 정치 유튜브는 아니고, 우리가 증시 유튜브는 정치, 사회, 환경, 경제, 모든 것을 다 아울러야만 증시 유튜브를 잘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먼저 얘기한 히틀러 얘기가 정치 쪽에서도 자꾸 화두가 되는 걸 보면은, 우리 스타119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에 있어서도 나름의 흐름이라든지 이 맥락을 좀 잘 짚어내면서 포인트를 잘 짚어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타119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준도 제가 다시 한번 높은 수준의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우리 같이 자화자찬을 한번 해보고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좌표 찍기의 이해라고 해서 제가 일단 메인 주제를 잡아봤고요. 증시 좌표 찍기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주제들로 해서 오늘 비회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유튜브의 구독자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스타119의 정식 회원들은 아니니까 비회원 벤치마크,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제목을 잡아봤나,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저번에 한 번, 또 두 번, 오늘 세 번째 주식 미스터리 공포극장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오늘도 한 종목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좌표 찍기의 이해 먼저 한번 함께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일단 보시면, 오늘 증시, 자, 제가 어쨌거나 코스피 2550서, 네, 우선적인 바닥론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2550선을 장중에 찍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주말에 미국 증시가 또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그 전체적으로 코스피 2550선에서 혹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단기 수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출발선의 그 약세선상에서 2550선을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는 그런 장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일단 오늘 그 장세가 그런 미국 증시의 하락을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기회를 줬던 2550선은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기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작용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도 향후 여러분들이 조금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망설임 없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주말 방송에서요. 토요일 날 주말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우리 한국 증시의 2550선 우선적인 바닥론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혹시라도 추가 하락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좀 한국 증시는 구분을 해서 미국과 한국 간 구분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보시면은 주말에 미국 증시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엔비디아가 10% 이상 폭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하이닉스, 그다음 삼전 는 굉장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장중에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제가 토요일 날 1차적으로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죠? 밸류업을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밸류업의 논리가 맞거나 틀리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밸류업이라는 2024년도에 화두를 정부에서 꺼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업, 주가가 밸류업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그때 이제 반짝한 뒤에 다시 되돌아가 있는 상태가 돼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밸류업 인식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 하이닉스라든지 삼전이라든지 이런 기술주 영역에서의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좀 1차적으로는 방어를 해줄 거다라고 제가 그저께 토요일 날 분명히 논리를 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토요일 날 영상도 보시고 금요일 날 영상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그대로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오늘 지수가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장중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 종목들 다 한번 보세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떤 종목들이었냐면 은행주들이요. 그리고 보험주들, 그리고 유틸리티는 제가 지난번에도 방어주고 정부 쪽에 말을 잘 듣는 밸류업 관련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가스공사, 한전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 종목들 군이 이 밸류업에 1차적으로 밸류업하면 떠오르는 종목군들이죠. 이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강한 상승의 모습들이 이 종목에서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제가 임광목 대표가 주말 유튜브에서 미국하고 한국의 구분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은행 이런 밸류업 쪽의 1차적인 종목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지수를 반등을 시켜줬구나.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오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맥락으로 시장을 보는 것이 정확했구나. 이 부분들이 일단 확인을
돼야 되고 여러분들 눈에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증시 좌표 찍기의 이해 측면에서 이런 맥락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한 축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죠. 좌표라는 거는 X축, Y축 또는 동서남북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축에서는 이렇게 지금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그 미국 증시가 그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일단은 지수를 좀 방어를 해내고 있구나, 이런 축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은행주,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지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한금융지주가 저는 아무리 맥스로 올라가도 48,000원, 그 5만원 그 사이는 뚫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험주들 중에서도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9만원하고 10만원 그 사이에서의 그 한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었죠. 지금은 다시 8만원대 초까지 밀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 지금,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밸류업 수혜가 될 수 있지만 일단 한전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한계가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종목들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차를 25만원 가까이 됐을 때, 25만원 가까이 됐을 때 그 가격에서 사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2만원대에서는 다시 밀려주면 한두 번 단타형으로 해서 매수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5만원대에서는 거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추격매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거 말씀드렸었고, 기아도 역시 11만원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1차적으로 그 이제 한국 증시의 그 추가 하락을 제한하면서 오늘 지수를 반등하는데 이 종목들이 활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 제가 가격 라인 그 부분하고, 아직까지는 그 가격 라인이 아닌 종목들도 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수가 2,800에 가까운 지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지수는 2,600선 초반이잖아요. 초반이라면은 이 종목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지주가 48,000원 또는 뭐 5만원 그 사이까지 올라가는 것이 과연 2,600선 이 초반의 지수에 합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이게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종목들이라고 해서 이 종목들이 지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방어를 해준 그 수주만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이 미국과 한국 간 이 차별화 국면에서, 미국하고 한국 간 차별화 국면에서 그 차별화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구분 관점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종목 또는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삼전하고 하이닉스하고요. 삼전 하이닉스가 오늘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똑같이 뭐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겠지만 똑같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의 장세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삼전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하이닉스하고 삼전의 공통점은 그 반도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 반도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 하이닉스하고 삼전이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 예를 들어서 삼전이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계속 빠지고, 이런 구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시장이 반도체 포커스가 아니라 그런 구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하이닉스에는 있는데 삼전에는 있는데 하이닉스에는 없는 것이 무엇이죠? 모바일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 그런 시장이 이제 반도체에서 모바일 뭐 이런 구도로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아직은 이제 시장이 이제 변화하는 그 초기의 단계니까 그런 모습들을 저하고 같이 잘 살펴보면서 이 주도주가 어떤 그런,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형태의 시장 변화가 있다면은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어떤 종목이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성에 대해서요, 그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표 찍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도성을 어떤 그 주도성을 갖는 종목이 이 좌표상에 그 주도주로 부상을 하겠는지, 그런 측면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미 고점을 확인한 종목들, 다시 한번요, 이미 주도주의 그 측면뿐만 아니라 이미 고점을 확인한 종목들, 지수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저점을 낮춘다, 이런 관점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좌표 찍기의 이해라는 그 주제는요, 일단은 오늘 그 반등이 밸류업 이쪽에서 1차적인 지수는 방어를 해줬다라는 그런 측면을, 그런 한 축을 보셔야 되고, 한 좌표를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다음에 주도주는 어떤 주도성을 가질 것인가라는 또 다른 그 좌표를 보셔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하고 삼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전 하이닉스 제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확인한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지수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점을 확인한 종목들은 저점을 낮출 수가 있다. 이런 종목들이 비단 하이닉스에 국한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바이오들, 제가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바이오 종목들에도 오늘 반등했다고 좋아하시면 안 될 종목들이 보입니다. 저점을 낮춰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어떤 종목인지 제가 일부러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오늘 반등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 매도 관점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제 조언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좌표 찍기의 이해,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작은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회원 벤치마크, 이젠 말할 수 있다. 제가 뭐 지금까지 말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요, 굳이 뭐 말을 못한 것처럼 뭐 이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잡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임광목 대표 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아직 못한 말이 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또 이제 지금부터 내용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한 거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비회원 벤치마크.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회원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 저희 그 회원으로 전환이 안 되신
물론 회원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안 되신 제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그 비회원 벤치마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젠 말할 수 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 지금 세 개 이 차트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던 이 문자의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발견할 수가 있으신가요? 숨은 그림 찾기 잘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자, 이 차트 보니까 여기 4월 16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 차트 보시니까 여기 박스 안에 4월 16일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문자 보시면은 4월 16일 날 나간 문자라는 거, 지난주 화요일 날이요. 나간 문자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4월 16일, 4월 16일, 4월 16일의 공통점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을, 여기 위에 있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 4월 16일이 정말 마지막 그 바닥 확인하는 매수, 최선호 매수 가격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날부터 반등하다가 오늘 이렇게 급등까지 나왔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일까 한번 좀 일단은 퀘스천 마크를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자, 밑에 있는 종목은 여기 뭐 제목이 나와 있네요. 고려 아연이라고. 자,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4월 16일 날이 고가가 49만 7,500원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차트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꼬리가 만들어진 지점이 있죠. 여기 한번 선 한번 그어 볼까요? 여기. 자, 여기 그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이 자리, 그 자리에서 그 꼬리가 만들어진 이 지점이 그 49만 7,500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었으니까 4월 16일 날이 고점이었구나, 이게 확인이 되죠. 지금 가격이 뭐 47만 원대까지, 여기 47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47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잖아요. 49만 7천 원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고점이었구나. 그럼 여기서 매도를 잡았다면 정말 매도를 잘 잡은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쪽에 제가 그때 유튜브 우리 구분을 해놨다고 했죠. 그 문자 보낼 때 이제 단체 문자에 유튜브 3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께 제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렸다고 했죠?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 전화번호까지는 공개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려놨다라고 말씀드렸죠? 전화번호, 아이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려놨고, 자, 그리고 이분에게 4월 16일 날 제가 고려아연 49만 4,500원, 여기에서 정도 파시고, 그래서 이분도 뭐 49만 5천 원 이상에서는 파셨을 거예요. 제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니까. 그리고 나서 뭐뭐로 스위칭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이거를 가려놓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이 스위칭 하라고 한 종목 이름은 좀 가려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전술적인 이유로 인해서요. 자, 전술적인 이유라는 얘기는, 자, 이 종목인데, 이 유튜브가 좀 그런 제가 관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그냥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은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서 그냥 또, 이 얘기 듣고서는 막 사시거든요. 말하자면은, 저하고 소통도 안 하시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임의로 막 사신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저한테 이 종목들에 대해서, 샀으니까 리딩 서비스를 바란다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이분한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공개를 안 한 거였고, 자, 오늘은 이젠 말할 수 있다. 이 말씀, 비회원 벤치마크 이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4월 16일 날 이 바닥 자리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급등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추매를 하라고 했냐면요, SK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SK 이노베이션. 자,
자, 이분은 이미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제가 SK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도 이게 SK 이노베이션을 의미한다라는 건 알고 계셨겠죠? 이건 주 SK가 아니라 SK 이노베이션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종목이 바로 4월 16일 날 이렇게 바닥을 형성한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고려아연하고 SK 이노베이션을 스위칭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주말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고려아연으로 따지면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고려아연은 그 구리값, 금값 인상에 대한 후발 수혜가 있으니까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자리에서 유가 수혜가 있으니까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이 가능했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거죠.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제 좀 그 돌발적인 악재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인 악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중간에 다루어드리진 않았는데, 이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다가 투자한 회사가 있었어요. 미국에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재생에너지 잘 들으세요. SK 이노베이션은 그 석유 에너지잖아요. 석유를 가지고 하는 에너지인데, 이 이노베이션에서도 나름의 어떤 그 다각화 전략에서 미국의 그 재생에너지를 하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미국 회사에다가. 그런데 그 재생에너지 회사가 재생에너지니까 그 업종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 시적으로도 좀 잘 맞고, 그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ESG 이런 쪽에서도 맞고, 환경 이런 쪽에서도 그 굉장히 이제 부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 좋아요. 그리고 그 회사도 규모가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막 공장도 크게 이제 건설하고 이런 회사였는데, 거기에다가 이 SK 이노베이션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천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그 천억을 전체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미국의 재생에너지 회사가 결국 그 영업을 계속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손실 처리를 하는 그런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손상각이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서 악재가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리포트들이 그 미국의 회사 그 대손 처리를 하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좀 그 슬림화 전략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리포트들이 좀 나왔어요. 슬림화라는 얘기는 이제 뭐 부채 같은 거 좀 상환하면서 좀 투자가 이렇게 됐던 것들을 접어야 되는, 이 회사를 상각 처리한 것도 이제 완전히 그거는 그 자회사에서도 이제 배제를 시키는 거니까 슬림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저는 뭐 그게 지속되는 악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4월 16일 날 여기를 매수 기회로 잡자라고 스위칭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에서 이미 수익 실현이 됐고, 또 여기에서 SK 이노베이션을 추매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오늘 이분께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상승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미도 뭐 고려아연 수익, 여기서 반등 수익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수익이고, 이렇게 SK 이노베이션까지도 제가 이제 잘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비회원 벤치마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이 종목들은 제가 어떤 그 서비스 차원에서 종목도 알려드렸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던져놓고 나서 무책임하게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1차적으로는 이분은 저에게 자기가 이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니까, 이렇게 알려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끝까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도의적인 것까지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건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고객 관계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냥 제가 어떤 유튜버로서
제가 추천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 다만 전제는 이분이 저에게 어떤 신의를 가지고 자기가 이 종목을 유튜브를 보고 매수했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려주시지 않고 마음대로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분은 말을 해줬으니까 제가 여기서 고려아연 팔고 이 대응이 가능했지만, 뭐 여기서 그냥 뭐 SK이노베이션만 뭐 사가지고 계시다가 또 혹시 모르잖아요. 말을 안 했으니까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베스트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어떤 게 베스트인가? 그냥 서로 익명으로 저는 익명이 아니지만 보시는 분들은 익명이고 자기 존재는 충분히 가릴 수가 있으니까 말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이렇게 취득해가지고 눈치껏 하려다가 오히려 그 영악한 고양이가 밤눈이 어둡다, 제가 그때 영화 제목으로 다루어 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서로, 어차피 유튜브에서 컨텐츠나 여러 가지 좋은 그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을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걸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문자 이런 걸로 소통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매수를 했으면은 적어도 제가 유튜브를 보고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정도의 그런 매너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또 이렇게 끝까지 잘 대응해서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도록, 이번 수익 나셨잖아요. 수익이 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린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으로, 제 얘기를 마음으로 들으셔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마지막 주제요. 오늘 주식 미스테리 공포극장. 주식 미스테리 공포극장은 여러분들도 그냥 뭐 저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극장이라는 거는 재미 위주로 하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극장 하니까 갑자기 이제 감독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감독들이 생각이 나는데, 보면은 세대 교체가 정말 느리게 되는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양자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양자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경우가, 뭐 그걸 더 좋은 말로 하면은 청출어람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 뭐 직장 같은 데서도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고 아름다운 거가 생명이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은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양자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거는 어떤 세상의 이겠죠. 이치인데, 유난히 또 그게 빨리빨리, 그렇게 세대교체가 빨리빨리 일어나는 그런 연예계 같은 영역이 있는 반면에, 세대교체가 정말 천천히 일어나는, 말하자면 기득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영역들 중에 하나가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뭐 정치 보면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막 나이가, 586, 저도 586 끝자락에 해당되는 586 세대지만, 586 세대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면 386부터 486, 586 해가지고 몇십 년에 이르는 정치 기득권 쪽에 있었으니까, 그분들도 정말 세대 교체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일 수도 있고, 또 뭐, 지금은 뭐 100세 시대니까, 80대 이런 분들이 현역에서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존경심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저런 분들은 저렇게 관리를 잘했을까, 이런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후배들한테 양보하기 싫어서 끝까지 막 자리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이렇게 기초가 돼가지고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꼭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겠죠. 자, 정치계도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극장 얘기하다가 보니까 감독계 있죠. 감독들도 보면 거의 좀 세대 교체가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직업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감독은 뭐 이렇게 감독 자체가 얼굴이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작품계고 예술계니까 정말 젊은 날부터 영화를 제작하신 분들이 뭐 70대에도 현역으로 영화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한때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예술 영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또 에로 영화라고 하잖아요. 에로 영화. 그런 영화들이 막 대세를 이뤘던 그 80년대 시기가 있었었고, 뭐 그 이후에 뭐 2000년대 이렇게 들어서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서서는 뭐 이제 어떤 감독들 뭐 태극기에 휘날리며 실미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강재규 감독이나 강우석 감독 이런 2인 그 라이벌 그런 시대도 있었었고, 그 이후에 뭐 박찬욱 감독 같은 박쥐 뭐 이런 분들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나이가 지금 나오시는 이제 나이가 이분들이 보면 나이가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기만성형처럼 이렇게 그 히트하는 작품이 나왔을 때가 이미 막 40대, 50대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그 천만 관객 이런 작품들을 대작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그 세대 교체가 좀 천천히 진행이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근래 들어서는 보니까 봉준호 감독 그리고 이 박찬욱 감독이 보니까 최근에 그 박쥐 이거를 넷플릭스 쪽으로 드라마화 시켜가지고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미국에 가가지고 직접 거기서 제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박쥐가 나온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다시 또 이렇게 드라마로 제작되는데 그 감독 본인이 지금 또 다시 재제작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감독들은 나이의 구애를 받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이 봉준호 감독이 보니까 제가 또 69년생이더라고요. 69년, 저하고 동갑. 근데 보니까 저도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역이잖아요. 감독으로서는 지금 최고의 전성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들은 대기만성형이 많고 또 이렇게 세대 교체가 천천히 되고 언제 나이가 들어서서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봉준호 감독은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제가 거기 신촌의 연세대학교 그쪽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학교 벽에 캠퍼스 한 벽 한쪽에 이렇게 봉준호 감독 뭐 동문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저하고 이제 같은 88학번 동문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과는 다르겠지만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저하고 동문인 거를 알았어요. 동문인 걸 알았고 봉준호 감독이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 이 영화는 아까 80년대에는 예술 영화, 말하자면 우리말로는 에로 영화 이 전성 시대였다고 했잖아요. 막 무슨 부인 뭐 시리즈도 있었었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영화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 영화 중에 아마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이 영화 혹시 기억나시죠?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라는 영화. 근데 이 영화 이제 남녀 주인공 아마 남자 주인공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임동진 씨인 것 같아요. 근데 임동진 씨가 목사님 되셨잖아요. 목사님. 나중에 이제 신앙으로 귀의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때는 이렇게 예술 영화 주연을 하신 분이 지금은 목사님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죠.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이 영화의 아류 제목으로 오늘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카나리아 몸으로 울다. 자,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카나리아인데 카나리아 몸으로 울다라는 이 영화 제목으로 한번 오늘 주식 미스테리 공포극장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토요일 날 그 주말 방송할 때 이 카나리아가 앵무새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탄광에서 카나리아가 울면은 이렇게 어떤 그 뭔가 위험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그 탄광 근로자들이 그거를 이제 좀 그 느끼게 된다. 그래서 혹시 지금 위험 신호가 뭐가 있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카나리아가 그런 어떤 그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새로 이렇게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 자, 이 카나리아 몸으로 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공포 미스테리 극장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요.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바이오 회사예요. 바이오 회사고, 자, 한때는 난소암 또는 또 뭐 그